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 서머타임이 해제돼서 미국 시장은 11시 30분부터 개장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인 10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업률이 상승하고 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달러화가 110라인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만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최종 금리의 상향을 언급하면서 국채금리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흐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를 앞둔 이번 한 주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모든 이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밑으로 다시 연저점을 갱신할지 아니면 위로 랠리를 펼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번 시장의 상황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투심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10월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110라인에 도달하며 급등 후 숨고르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오펙 감산과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기대감에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로FX는 EU 지표 호조와 라가르드 총재의 물가 완화 의지에 페리티를 회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개장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지금 시장 상황 흐름을 짚어드리자면 10년물 국채금리는 4.16%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좀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110선까지 내려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장 전 프리마켓 흐름을 살펴보면 강보합권에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11시 반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중간선거를 앞둔 한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성견 선생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발표가 됐던 FOMC와 뭐 실업률 그리고 고용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리뷰를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네.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마스터님들 분석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CPI, 이번 주에 있을 CPI가 뭐 8%가 넘느냐. 지금 예상은 8.0% 정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8.0%냐 아니면 8.12%냐 뭐 혹은 7.9%로 떨어지느냐.
이게 큰 지금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원자재나 아니면 원유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10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오를 가능성도 더 많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항공 수요가 굉장히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한번 분석해드린 대로 렌탈료는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렌탈료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사정 등등 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 예상으로는 시장은 지금 조금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으로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자, 저번 주 FOMC에서 파월이 모든 것을 다 깼죠. 예. 모든 꿈들을 다 깼습니다. 금리 인하는 없고 속도 조절은 할 것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보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해서 모든 꿈들이 다 사라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진정한 반등,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든가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시장의 진정한 반등이, 매수장이 펼쳐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요인인가,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는데, 그동안 신세계 리턴즈에서 많은 마스터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종금리에 관한 부분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 최종금리 5%가 될지 6%가 될지 7%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금리에 대한 어떤 예상을 조금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결론에 사실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의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보세요.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사례를 일단은 분석한 표고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60년대와 70년대를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60년대, 70년대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자, 이게 지금의 상황과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의 매크로 상황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5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은 맞지만, 자, 우리가 딱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 사례 분석을 하면 지금은 60년대와 70년대 경기 호황기와 그 호황기 뒤에 찾아온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기,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항상 두 가지로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뭡니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으로 인한,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13년 동안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했던 미국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첫 번째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였나요? 공급망 병목 형상으로 인한 공급에 의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뭡니까?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사이에 그 인플레이션과 동일하다. 자, 베트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계속적으로 달러를 찍어냈고, 그 달러 찍은 걸로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그 군수물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부풀어 오른 거고, 자, 두 번째.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오일 쇼크는 뭡니까?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자, 따라서 60년대, 70년대 인플레이션과 현재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한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유사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폴 볼커를 언급한 것이고요. 자, 다음을 조금 보면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고 제가 타이틀을 일단은 좀 적었는데 금리의 상단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5%가 될지 6%가 될지 10%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저번 주 파월 FOMC 기자회견을 듣고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제가 8월에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 굉장히 핵심적인 발언들까지 이번 FOMC 인터뷰에서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자,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으시죠? 그래야 시장이 진정한 변곡을 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리의 상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의 상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그 시그널을 포착할 수는 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스토리텔링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요. 자, 폴 볼커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오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폴 볼커는요, 1979년 8월에 임명이 됐죠. 1979년 8월에 임명이 돼서, 자, 이때요, 미국의 금리가 8%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조금 어려웠죠,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전부 다 발생하는 이 시점에 자, 폴 볼커는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는 거였습니다.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했냐면 자, 처음에 8%였어요. 연준 의장으로 부임을 했을 때 8%였는데요. 단숨에 몇 개월 만에 17.6%까지 단숨에 한 방에 올려버렸습니다. 굉장하죠? 네. 한 4개월 정도 만에 8%에서 17.6%까지 수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자, 폴 볼커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모든 정책들을 펼쳤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폴 볼커도 실수를 좀 한 가지 했습니다. 폴 볼커의 자서전을 보면 이 실수에 관한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자, 79년 8월에 8%에서 17.6%까지 금리를 수직 상승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17.6%까지 수직 상승을 시켜 버렸고요. 이 파란색이 금리입니다. 파란색이 금리고 빨간색이요. 이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6%까지 상승을 시키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7.6%까지 굉장히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요. 자, 폴 볼커가 여기에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금리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잡혔구나라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금리가 12%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12%로. 자, 금리를요, 8%에서 17.6%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9%로 떨어뜨립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보고 금리를 9%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요, 12%로 계속적으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폴 볼커가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이거는 오피셜로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폴 볼커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를 일단 보이게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12%로 고정이 돼 버리니 금리를 급속도로 일단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12%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겁니다. 자,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언급을 한 부분이죠. 세 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안 보이시니까 역사적으로 뭡니까? 느슨한 정책입니다.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의를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파월이 말한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자, 모든 퍼즐은요, 저번 주 FOMC를 통해서 사실상 8월부터 이어져 왔던 8월에서 FOMC 11월에 FOMC까지 이어졌던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 이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준다라는 걸 8월에 얘기를 했고, 자, 그 경고가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살짝 낮아지는 것을 보고 금리를 확 올렸고요. 17.6%까지. 인플레이션이 살짝 낮아지는 걸 보고 폴 볼커는 뭡니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바로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은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2%로 그냥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파월이 얘기한 역사적인 실수. 미숙했던 느슨한 정책이죠. 자,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파월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 급속한 인플레가 살짝 낮아진다 하더라도 급속한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8월부터 9월, 10월, 11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고, 자, 꿈이 사라진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꿈이요. 자, 다음. 자, 인플레가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리니 폴 볼커는 그 다음 스텝을 밟게 되죠. 어떤 스텝을 밟냐면 금리를요, 19.1%까지 높여버립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 박스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인플레가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상태로는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금리를 19.1%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자, 금리 80년 7월에 금리가 9%였습니다. 11개월 만에 금리를 10.1%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때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은행 대출금리입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금리가요, 여러분 21%였습니다. 21%. 사실상 21.6 정도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금리가 21%, 이자가 21%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는 첫 번째로 끝내기 위해서 11개월 만에 19.1%로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0% 이하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폴 볼커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는 또 한 번 여기에서 조금 입증이 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지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폴 볼커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컨트롤합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지금 내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옷공장에 대한 그런 예시를 조금 많이 들려드렸는데 한번 좀 다시 들어드리면, 내가 옷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창고에 옷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한 벌에 10,000원입니다. 자, 11월에 한 벌에 10,000원에 팔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자, 내가 예상하기로 다음 달에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자, 12월에는 한 벌에 20,000원을 받고 이 옷들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1월에 여러분들은 시장에다 이 창고에 있는 옷들을 내놓나요? 안 내놓나요? 당연히 안 내놓죠. 왜요? 12월은 2배의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안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공급량이 딸리죠.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건 바로 이거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3년 있다가는, 5년 있다가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예상으로 진짜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은요,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자, 폴 볼커가 여기까지 한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자, 베트남 전쟁을 거치고 오일 쇼크를 받으면서 10수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되다가 뭐 다다음 달에는 6개월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겠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겠지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계속적으로 10수년 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금리를 저렇게 올려도 그냥 물가가 한순간 떨어지는 것일 뿐 인플레이션은 또 오를 거야, 물가는 또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0% 이하로만 그렇게 횡보를 일단은 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폴 볼커가 한번 다시 승부수를 띄우죠. 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뭘 했냐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요 19.1%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 일단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12%에서 14%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완전히 여기에서 꺾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82년과 84년까지 보면 인플레이션은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82년에서 84년까지 보면 인플레이션은 3.2에서 4.3%를 유지를 합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기 보면 14.5%까지, 그렇죠? 14.5%까지 치솟았는데 불과 5년 만에 인플레이션은 3.2%까지 일단은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리를 8에서 11%까지 유지를 했어요. 자, 지금하고요, 지금과 이후에 페드가 나아갈 길을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더라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항상 불타오르는 그런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전부 다 꺾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금리를 수년간, 최소한 고금리를 1,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5년 이후에 보시면 그 미국은 폴 볼커에 의해서 굉장히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85년 이후를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은 3%대를 일단 유지를 해요. 이 선 보시면 3%대를 일단 유지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폴 볼커 이후에도 자, 인플레이션이 이 구간에서 오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도 올려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이 구간에서 오를 기미를 보이면, 자,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금리를 그냥 올려버립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버립니다.
자, 뭐죠? 기대 인플레이션 인하 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자, 물가가 다시 오를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요, 그냥 급속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통화정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금리다.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거는, 자, 첫 번째 체크를 하실 거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꺾여도 인플레이션은 잔불이 많습니다. 언제나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여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뭡니까? 파월이 얘기한 대로 미숙한 정책이다 이겁니다. 미숙한 정책이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였죠. 자, 8월에 잭슨 홀 미팅 때 파월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들으시니까 퍼즐이 맞춰지시죠? 자, 금리 인하를 미숙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현상을 유발해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는 고금리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타이틀로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고 일단 타이틀을 정했죠. 금리의 상단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추를 하실 거는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눌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설명 들으시니까 이해되시죠?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눌렀느냐가 중요하죠? 자, 차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제가 지금부터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금리를 더 올렸어요. 보이시죠? 자, 항상 미국은 1960년, 70년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금리를 더 많이 때렸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금리가 밑에 있어요. 물론 이거는 2달 전에 이 자료이기 때문에 3.25로 돼 있는데 지금 4%죠. 4.0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8.2 정도 되죠. 자, 이 왼쪽 그래프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리가 이 위에서 돌아야 돼요. 자, 저번 주에 우리 이제 해왕님께서 테일러 준칙 말씀을 일단은 하셨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4월 19일 날 여러분들한테 테일러 준칙을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테일러 준칙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테일러 준칙은 원래 어떤 적정금리를 산출할 때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일러 준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한 게, 자, 올해 4월 19일 날 제가 테일러 준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말까지 3.5%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죠. 자, 이분이 3.5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기를 보시면 테일러 준칙에서는요,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그리고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은 가변수입니다.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항상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어떻게 됐죠? 미국에서 3.5%까지, 금리의 상단이 3.5%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5%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저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해영 마스터님이 요거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KB에서는 7%까지 일단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자,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이 7%라는 게 가능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제가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금리로 항상 눌러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금리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환경은 뭐하고 같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상황이 똑같다. 이론적으로 똑같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뭡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큰 금리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최종 금리의 상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아지겠죠. 왜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금리의 그래프, 이 인플레이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씩 내려오고 금리가 치솟는 이 우리가 차트로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 지역이 있을 거예요. 골든 크로스 지역의 이상으로 금리가 형성돼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조짐이 보일 것이고, 그게 뭡니까? 금리의 상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이 그래프가 골든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 이게 금리의 상단이 될 것이고, 이 금리 상단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확장 정책처럼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 구간을 찾으려고 굉장히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한번 매일매일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안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골든 크로스 지역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에 관한 저번 주 FOMC 리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미국의 10월 CPI 발표를 앞두고 또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 향후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또 긴축 행보를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역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최종 금리 상단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자료 잠깐 볼까요? 제가 네. 이것도 자료를 일단은 준비를 해드렸는데, 예. 한미 금리 전망이 스프레드 일단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지금은 미국이 4%고 우리나라가 이제 3%죠? 3%인데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12월에 미국이 한번 올리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에서 11월에 0.5% 정도 일단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3.5%로 그냥 마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에 그래도 0.5% 이상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일단은 좀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11월 말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도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지금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0.2% 더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실업률 3.7%라는 건 아직까지도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구인구직 보고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구인구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고 이번에 또 스프레드가 넓어졌죠. 넓어졌기 때문에 임금 상승의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해봤을 때 최소한 12월에는 물론 이제 금리는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번 주엔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부채 문제가 미국은 굉장히 좀 큽니다. 국가 부채 문제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는 4.5에서 4.75 정도, 4.5에서 4.75 정도에서 일단은 멈출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 정도 일단은 가장 유력하죠. 올해 우리나라는 11월이 끝입니다, 여러분. 11월이 통화정책회의가 끝이기 때문에 지금 3%니까 3.5% 정도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되어진다. 자, 이게 지금 일단은 시장의 예상인데요. 시장의 예상인데, 자, 3.5% 정도 일단 여기에서 끊고, 자, 내년에는 일단은 4%로 동결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 지금 근거가 되는 거는 미국이 내년에 5% 정도에서 일단은 멈출 것이다. 4.75에서 5% 정도 일단은 멈출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 제가 분석한 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연준의 행보, 파월의 의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내년에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보실 건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 정도에서 일단은 멈출 것이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CPI나 개인 소비 지출이 있잖아요. 헤드라인이 5%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정도 될 것이다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근데 헤드라인 CPI나 아니면 헤드라인 PCE가 5%보다 더 넘어가면요, 이거는 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5%를 어떻게 맞춘다고요? 헤드라인 CPI와 헤드라인 PCE가 5%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에서 이걸 맞춘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게 이거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높을 겁니다. 자, 미국이 5%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도 4% 정도로 맞춘 거예요. 근데 미국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금리 스프레드가 1%가 차이가 납니다. 1%. 자, 미국은 4%고 우리나라는 3%죠. 정말 다행히 환율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어떤 자본 이탈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어떤 이 1% 정도의 금리 스프레드를 지속적으로 안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거기에 1% 내외에서 스프레드를 형성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한국의 금리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자, 미국의 금리 최종금리는 아닙니다. 최종금리는 뭐 진짜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미국의 금리를 1% 정도 쫓아가는 이런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리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에서 한 1% 정도 뺀 그 정도의 격차로 우리나라는 2023년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자, 여러 지금 리서치나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23년에는 금리가 한 5% 정도로 동결될 것이다. 이 예측에는 사실은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23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이 이론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선에서 금리를 찍어 눌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정책에 더해서 한국은행의 최종 금리 상단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국내 선물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 보시면 드디어 제가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이 가장 중요하다. 60일선을 일단 뛰어넘으면
이때 매수 전략을 일단은 펼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면 검은색 선이 일단은 61선이고요. 5일선과 21선 이격을 벌리면서 상단으로 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한국 시장도 좀 반등을 주고 있고 사실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MC 이후에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61선 여러분들 차트에서 세팅을 하시고요. 61선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 61선 이하에서는 매도 관점을 일단 보시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주요 상품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5일을 제외하고는 전 상품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분 봉상 차트를 기준으로요. 지금 개장 직후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19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역시도 또 투심이 살아나면서 계속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럴당 92.6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현재 상승세 이어지면서 1682달러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달러에 따라서 상승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에 상대적으로 약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리티를 회복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직후 상승 흐름 지속하면서 1.002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자세하게 나스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1월 8일 이뤄지는 중간선거 하루 앞두고 지금 이를 주시하면서 나스닥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10월 CPI 발표까지 앞두고 있죠. 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예.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전고점을 일단은 넘지를 못했어요. 얘가 전고점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단 뚫고 나갈 이런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906 여기 있죠? 자, 지금 보이십니다. 1906을 돌파를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보시는 관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06입니다. 1906을 돌파를 하면 매도 보시는 관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3분 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33분까지 일단은 봐야 되는데 33분까지 이 봉이 뚫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봉을 뚫지 못했으니까 밑으로 하단을 깨는 M자형 패턴 여기 나오죠? M자형 패턴 밑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1906입니다. 1906 돌파 시에 일단은 짧게 여러분들 매도 관점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섭게 쭉쭉 떨어지네요. 네네. 네, 정말 이 부분이 또 이 개장의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초반 굉장히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곧바로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당일은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에 5일이 또 90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90달러 돌파해서 9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5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스탠스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5일은 일단은요. 네. 물론 이제 자 조금 길게 볼게요. 예. 설명을 드리면 5일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 굉장히 좀 많죠. 왜냐 여기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항선들 뭐 눈에 보이는 저항선만 제가 그려드려도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저항선 일단은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차트 분석을 해드렸죠. 어떻게 해드렸냐면 일목입니다. 89.20달러였어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9.20달러 지지하면 여기서부터 매수 바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뭐 92달러 넘어서까지 일단은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목의 그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목의 그물대를 정확히 지지를 하고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셔도요. 분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전고 라인이죠. 이 전고 라인을 전부 다 돌파를 하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한 21선 정도 제가 일목이나 21선 정도 일단은 봐드리면 92달러입니다. 92달러 위에서는, 최소한 92달러 위에서는 매수 전략 펴시는 거, 계속적으로 매수 전략 펴시는 거 일단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92달러입니다, 여러분. 92.00달러 위에서는 매수 계속적으로 보시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볼 만한 타이밍은 아니에요. 일목이 굉장히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5일을 하루 종일 봤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5일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봤거든요. 5일선을 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 일단은 나타내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5일도 일단은 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가가 93.64입니다.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입니다. 이 전고점 93.64 일단은 뚫고 뭡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뚫어야 되겠죠. 이 이름은 일단은 조금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이름은 일단은 좀 보이기 때문에 전고점 뚫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달러 위에서는 매수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해서는 또 투심이 지속이 되면서 개장 직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92달러 선 상단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치기에 앞서서 또 성현 선생 마스터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잠깐만 볼까요? 예. 괜찮을까요? 예, 나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여러분들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잔소리처럼 느껴지실 건데, 차트 보는 눈이 아마 뜨이실 거예요. 자, 전고점 돌파 못하면 전저점 이탈하면서 큰 하락이 나온다.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하락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1906 돌파 시에 매도 일단은 보시면 된다.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바둑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복기가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습, 복기, 차트 복기,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들 유념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차트나 기본적 분석 보시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성현 선생 마스터님과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성현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